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기탄통신의 이학선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역사에서 중화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만한 세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구한 중국의 역사 속에서 꼭 이 세 가지 사건만을 꼽는다는 것은 다소 좀 유치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었다는 점에서 한번 꼽아서 이렇게 의미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 사건은 무왕벌주,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벌하다 라는 사건입니다. 이 중국의 상고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제일 처음에 황제 헌원시부터 오제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우가 치수사업에 성공해서 하나라가 시작이 되죠. 이 황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황하 유역에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문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황하 강물이 수시로 범람을 하는데, 이 범람을 다스릴 그 치수사업이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황하 유역에 사는 부족들이 연합을 해서 치수사업을 하게 되고, 그것을 이제 성공적으로 이끈 지도자인 우가 임금이 돼서 하나라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400년 뒤에 하나라는 폭군 거랑 때 은나라의 탕왕에게 멸망당하고, 은나라는 600년 뒤에 폭군 주왕 때 이제 주나라의 무왕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은나라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체제가 황하 유역의 이제 부족들의 연맹 국가였고, 황하 중하류에 있었던 은나라가 그때 당시에 가장 힘이 센 부족이었기 때문에 이제 우두머리가 된 겁니다. 이 은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신정 정치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제 제사를 지내는 제사장, 그 무당이 이제 나라를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은나라의 대표적인 유물인 갑골문이라든지 이런 게 다 보면은 점치는 물건들입니다. 거북이 배 껍데기 같은 거를 이제 불로 지져가지고서 귀신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말까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금간 거 보고서 귀신님이 이렇게 하랍신다 말랍신다 이제 그렇게 점을 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나라는 맨날 이렇게 점쳐가지고서 옆에 부족들하고 전쟁 일으켜서 쳐들어가고, 그래서 그 노예를 이제 잡아다가 인신공양을 하고, 뭐 이제 건물 지으려고 하면은 이제 노예들을 땅에 파묻어 가지고 이제 인신공양을 한 다음에 건물 짓고, 뭐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 주술이 지배하던 나라가 은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주변의 부족들이 다 은나라를 아주 왼수같이 여겼던 거죠. 그렇지만은 이 은나라하고 싸우기에는 은나라의 힘이 그 당시에 좀 셌습니다. 이제 말하자면은 그 청동 무기를 굉장히 잘 재련했기 때문에 아주 최신식의 예리한 그런 청동 무기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족들이 이 은나라를 차마 어떻게 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기회를 봐가지고서 바로 엎어치기에 성공한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이 주나라는 서쪽 황하 중상류의 위수라고 하는 그 지류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이 주나라의 당시 지도자가 서백창이라고 아주 이름난 유명한 성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의 부족들이 이 서백창에게 은나라를 뒤집어 엎자고 계속 이렇게 바람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다가 이 서백창이 여러 가지 사건을 겪고 나서 진짜로 은나라를 엎어버리려고 인재들을 모으고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그때 만난 사람이 그 유명한 강태공, 강상입니다. 이 강태공이 나이 72세 때 위수의 강가에서 아주 고든 바늘의 그 낚싯바늘을 가지고서 낚시질하는 쇼를 해가지고 주나라의 문왕을 만났다고 하죠. 이 강태공은 출신이 원래 불황자였습니다. 은나라의 수도 조가라고 하는 곳에서 육포 장사를 했다고도 하고, 또 황하의 이 포구였던 맹진이라고 하는 곳에서 무역을 또 했다고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은나라의 지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세상 물정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은나라를 어떻게 하면 엎어버릴 수 있을지 그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인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 은나라를 엎어버릴 전략을 짠 게 바로 빈집털이입니다. 이 은나라의 정예군하고 이렇게 전면전을 붙어서는 승산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 은나라의 주왕이 정복전쟁에 아주 맞들려가지고 이 동남쪽으로 계속 이 정예병대를 보내가지고서 정복전쟁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강태공이 보기에 은나라의 정예군대가 이 동남쪽으로 원정을 간 사이에 은나라 수도를 빈집털이하면은 승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본 것이죠. 근데 이게 타이밍 맞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 제후들의 그 연합군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서 모아서 가야 됐고, 그 다음에 또 은나라의 수도가 또 비어있는 그 타이밍을 노려야 됐거든요. 그렇게 이제 기회를 보다가 주나라 문왕 시창은 죽고, 이제 그 대를 이은 아들 희발 무왕 때 기회가 나서 이 은나라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그 은나라의 주왕은 정규군을 다 동남쪽에 원정을 보내놓고 나니까 군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예들을 어떻게 대충 엉터리로 꾸려가지고서 군대를 만들어서 싸웠는데, 이 은나라의 노예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이렇게 은나라 무당들이 점쳐가지고서 인신공양 당할 뻔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나라를 위해서 싸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과, 이제 도병, 이제 창을 거꾸로 들고서 주나라 편에 붙어서 은나라를 멸망시키는데 협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왕은 죽고 은나라는 멸망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을 주나라의 무왕이 은나라의 주왕을 벌하였다고 해가지고서 무왕벌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은나라가 망하면서 이제 주나라가 들어섰는데, 이 은나라하고 주나라는 완전히 이 문명적인 성격이 이질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은나라는 귀신을 믿고 대충 이렇게 점으로 때려 맞추고 이제 그런 신정정치였던 반면에, 이 주나라는 굉장히 분석을 하고 계산을 하고 세속적인 그런 철저한 인본주의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 주공희단인데, 이 주공단이 주례라고 해가지고서 어떤 관직제도라든지 예법 이런 것도 만들고, 또 이 강태공이 육도 삼략이라고 해가지고서 굉장히 이렇게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병법, 전략 같은 것도 만들고, 이 귀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고민을 하고 인간이 답을 내는 그런 인본주의 문화가 확립이 된 겁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라고 하는 것도 이 종법제도라고 하는 굉장히 세속적인 그 틀 안에서 이제 넓은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 무왕벌주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중국의 문명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문명으로 확립이 되게 됩니다. 이 바탕 속에서 이제 춘추 전국시대의 제자백과라든지 그런 것도 나오고, 인간이 어떻게 하면은 더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면서 농업, 상업, 공업, 과학기술 뭐 이런 것들도 더 발전하고, 오늘날의 이 중국의 기업이라든지 중국의 그 과학기술 뭐 이런 게 아주 급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이제 성장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이 무왕벌주 때부터 형성된 그런 인본주의적인 문명의 바탕에서 다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중국의 문명에는 귀신이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오죽하면은 이 중국에 있는 귀신들은 다 잡귀들이죠. 다 이렇게 물리쳐야 할 그럴 미신으로 이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역사 3대 사건의 첫 번째 사건으로 무왕벌주를 꼽아봤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기원전 221년 시황제의 전국 통일입니다. 이 주나라의 봉건제도에서 천자국이 권위를 잃고 난 후에 이 제후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땅 따먹기를 한 게 춘추 전국시대죠. 이 제후국들 중에서 저 서쪽 변방에 이민족 오랑캐 촌놈 국가로 이렇게 취급받는 나라 중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진나라는 화려한 중원하고 좀 거리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순박하고 순진하고 뭐 잔머리 굴리거나 뭐 위세 부리거나 그러지 않고 다 성실한 아주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서로 이렇게 합심을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외국에서 어떤 선진 문물이 온다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귀한 인재가 오면은 다 이렇게 극진히 대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국력이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나라의 수도가 이제 함양이라고 해가지고서 그 오늘날의 장안,
이 서안에 이제 해당하는 곳이죠. 이곳이 관중이고, 이 관중하고 중원을 연결하는 길목이 바로 함곡관이라는 관문입니다. 이 함곡관을 기준으로 서쪽에는 진나라가 있고, 동쪽에는 제초연, 한조위라고 하는 이제 육국이 이렇게 서로 대치를 하는 그런 형상으로 있었습니다. 이 시황제의 전국 통일은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전국 통일입니다. 이 주나라가 은나라를 멸망시킨 거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죠. 이 주나라는 이 중국 전체를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었습니다. 뭐 무능해서 그런 건 아니고 이 아주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이 무왕벌주 당시만 하더라도 이 중국 땅이라고 하는 게 완전히 그냥 미개발 상태, 오프로드, 말하자면 이제 막 수풀이 우거지고 밀림이 있고 맹수들이 막 돌아다니고 이제 완전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인구도 적고 교통도 시원찮고 직접적으로 이 중국 대륙 전체를 다 통치를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제후들에게 이제 분봉을 해가지고서 땅을 떼주면서 니네가 알아서 다스려라. 대신에 우리 주나라가 주도하는 이 중법제도라고 하는 그 질서 속에서 협조하면서 다스려라. 에? 뭐 내가 이게 천자국에서 이제 호루라기 불면은 언제든지 군대 끌고 달려와가지고서 도와줘야 한다. 이제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봉건제도로 이제 중국 대륙을 통치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전국시대 말기만 되더라도 이 중국 대륙이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이제 좀 개발이 되기 시작합니다. 도시도 생기고 교통망도 좋아지고 이제 또 지도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 대륙이라고 하는 땅을 이제 전국 칠웅 이 7개 나라가 나눠가지고서 이제 다스릴 수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한 나라로 이렇게 통일한다고 해가지고서 다스리지 못할 그럴 이유가 없죠. 이렇게 역사적인 시대적인 배경이 무르익고 있었던 와중에 이 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기 시작하면서 나머지 육국하고 이 힘의 균형이 깨져서 진나라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병합을 해가면서 전국 통일이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 합병하는 시간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진왕 영정이죠. 이제 나중에 진시황이 됩니다. 이 사람이. 제일 처음에 한 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마지막 제 나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약 10년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이 어떤 전국 통일의 분위기가 아주 충분히 무르익었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통일이 되면서 중국은 제국이 되고 황제라고 하는 칭호도 생기고 이 도량형이라든지 문자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나의 나라에 맞게끔 이렇게 점점 더 통일이 되게 됩니다. 뭐 중화문명 이런 걸 떠나서 하나의 국가로서 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추기 시작을 한 거죠. 물론 이 진나라는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2대 만에 망해버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나라 때 제대로 된 그런 통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청나라 때까지 중국 역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오로지 황제뿐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그냥 누가 황제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왕조가 바뀌고 이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던 거죠. 물론 경제라든지 사회라든지 뭐 문화라든지 과학기술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시대가 흘러가면서 좀 더 이렇게 발전하긴 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 역사의 어떤 흐름이 큰 변곡점이 없이 그렇게 이제 흘러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840년에 중국 역사 3대 사건의 세 번째 사건, 아편전쟁이 터지게 됩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청나라하고 서구 열강하고 이 불공정한 무역 때문에 이제 시비가 붙어서 터진 전쟁입니다. 이 속이 아주 썩을 대로 썩은 청나라가 패하고 굴욕의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죠. 이 아편전쟁 이후에 뭐 태평천국의 난해라든지 아니면 뭐 청일전쟁의 패배라든지 뭐 이런 사건을 겪으면서 중국인들이 황제와 조정의 무능 뿐만 아니라 이 중국의 무능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동아병부라고 하는 말이 생겨납니다. 이 동아시아에 병든 사람, 병자라는 소리죠. 그만큼 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라 꼴이 정말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 동아병부라고 하는 말은 뭐 남들이 이렇게 붙여준 말이 아니라 중국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말이라는 거죠. 우리가 병자였다.
그래서 이제 변해야 된다, 강해져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생각이 확산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그런 민족이 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시작하게 되고,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은 중국은 마침내 오늘날의 신중국을 건국하면서 세계적으로 꿀리지 않는 이제 G2 초강대국으로 복귀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아편전쟁 이후에 생긴 동아병부라고 하는 그 컴플렉스는 아직 중국인들의 마음에서 없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중국인들을 이야기할 때 뭐 중국인들은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자기네들이 다 최고인 줄 안다, 뭐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동아병부라고 하는 컴플렉스가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더 중화사상 같은 그런 허풍을 더 떠는 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어쨌거나 이 아편전쟁 이후에 중국이 하늘의 천명을 받던 그런 천자의 국가가 아니라 그저 웨스트팔리아 조약에 의한 국제 질서 속에서 하나의 주권 국가로 대접을 받게 되는 세계 속의 중국으로서 극도로 치가 떨리는 이 동아병부라고 하는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그런 어떤 중국인들의 모습에서 저는 아편전쟁을 중국 역사 3대 사건의 하나로 꼽아봅니다. 지금까지 무기탄통신 이학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